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수정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0년 5월 10일 일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일요일 주말 어떠셨나요? 비가 온 후 맑아졌는데 너무 기분 상쾌하죠? 태양도 맑고 하늘도 맑고 구름도 맑고 오늘은 다 맑은 날이었어요. 너무 행복한 날이었고 오늘 광화문에 나가서 우리 책주남 나비스쿨에 우리 조우석 코코치님과 그리고 펜소닉 임승혁 대표님과 함께 우리 조찬 모임 오늘 하는 날이었는데 경영 수업을 한 다음에 아주 귀중한 분을 만났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 같은 책 경영학 사용 설명서의 저자 김용진 대표님께서 나와주셔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경영에 관한 아주 폭넓은 지식을 우리와 공유해 주셨습니다. 김용진 대표님 감사하고 임승혁 대표님 감사드리고 조우석 코코치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거짓말쟁이와 모나리자 E.L. 코닉스버그 지음 햇살과 나무꾼 옮김 사계절 출판사입니다. 신비의 사인 걸작 모나리자를 아시나요? 그걸 둘러싼 수수께끼예요. 자, 왜 하고 사람들은 물어요?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의 공작들과 공작 부인들 그리고 프랑스의 국왕까지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간청하는 마당에 하필이면 별 볼 일 없는 피렌체 상인의 두 번째 부인에게 초상화를 그려준 걸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일까? 그 대답은 살라이한테 그 해답이 있습니다. 지은이 E.L. 코닉스버그 1930년 뉴욕에서 태어나 펜실베니아의 조그만 마을에서 자랐어요. 피츠버그 대학원에서 화학을 전공한 후에 과학 교사로 일했으며 세 아이 중 막내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1968년에 처음 출간한 클로디아의 비밀과 내 친구가 마녀래요 라고 호평을 받으면서 뉴베리상을 놓고 한 작가의 두 작품이 겨루는 이변을 낳기도 했습니다. 결국 두 작품이 그해 당선작과 가작상을 모두 수상했으며 1997년에 퀴즈 왕들의 비밀로 다시 한번 뉴베리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소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중류층 가정의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감동적인 결말로 마무리 짓는 재능이 가히 천재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 거짓말쟁이와 모나리자는 코닉스버그의 독창성 역사 해석과 시각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서 살라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7월에 어느 여름날 밀라노가 몹시 더웠는데 이 살라이라는 친구가 가난뱅이에요.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너무 더운 나머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거죠. 시원한 게. 그래서 어느 두 신사가 지나가고 있는데 툭 칩니다. 그래서 지갑을 쟁취하려고 하는 순간 그리고 지나가고 허둥지둥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그 신사에게 잡히는데 그 신사의 광채나는 눈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 신사는 바로 누구였을까요? 이 신사분은 바로 밀라노 성 최고의 화가이자 지성인이자 기술자이며 그래서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른이셨습니다. 이 살라이는 이 어른의 광채나는 눈빛을 발견하고는 하느님이신가요, 날이? 아니면 교회 사제님이신가요? 아니. 공작 집안의 어른이신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 그 푸른 옷을 입은 친구에게 말하며 이 녀석 혼내줘야겠는걸. 내 지갑을 훔쳐서가 아니라 자네가 누군지 모른다니 말일세. 모를 수도 있죠. 그죠? 아이가 되게 못 사는 아이인데 그래서 이 아이를 붙잡고 아버지가 누군지 찾으러 갑니다. 이 아버지 또한 굉장히 못 사는 그냥 구두공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작업장에 견습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 무료로 가르치는 견습생으로 드립니다. 살라이가. 그래서 이 두 분의 역사가 만들어지네요. 그 견습생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왜 이 소매치기인 살라이한테 정을 느끼는 걸까요? 이 대목이 여기서부터의 대목이 전 좋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갔을 때 레오나르도는
땅 바닥에 앉아 들꽃을 손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뒤집어 보고 있었다. 레오나르도가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잡초를 관찰하는 모습은 처음이 아니었다. 언젠가 살라이가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고 묻자 레오나르도는 풀을 관찰해 하고 대답했어요. 살라이는 이제 레오나르도의 오랜 침묵과 괴상한 대답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이 둘의 사이에서 뭔가 느껴지죠. 어린 공작 부인은 풀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레오나르도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뒤에서 레오나르도의 어깨 너머로 손을 뻗어 그 풀을 집어 들었어요. 베아트리체가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별꽃이군요. 레오나르도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더니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러자 베아트리체는 그대로 앉아 있으라는 뜻으로 레오나르도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어요. 참 너무 아름답죠, 그죠? 레오나르도 선생, 이런 하찮은 잡초도 당신이 그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죠? 무척 친절한 분이시군요, 마님. 레오나르도는 이렇게 대답하며 돌아앉아 베아트리체를 바라보았다. 베아트리체는 레오나르도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니요, 나는 무척 친절하지는 않아요. 그냥 친절한 것뿐이에요. 내가 무척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솔직함이에요. 난 무척 솔직하죠. 게다가 무척 무시당하고 있고요. 아니, 마님, 온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루도비코 공장님의 부인께서 어떻게 무시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님을 찬미하고 마님의 뜻에 기어이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레오나르도 선생. 그것 당신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찬사를 받는다고 해서 외로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 까무잡잡하고 못생긴 거죽과 그 위에 붙은 공작 부인이라는 칭호가 아닌 다른 것을 보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외롭지 않겠어요? 내가 우리 언니처럼 금발머리에 우아한 얼굴이라면 사람들은 나의 내면까지 들여다보고 싶어 하겠죠. 사람들은 이 칙칙한 포장지 안에서 화사한 색깔들을 발견할 거예요. 무지개가 가진 모든 색깔의 색조 하나하나까지 볼 줄 아는 눈과 류트의 하나하나를 들을 줄 아는 귀를 발견할 거예요. 온갖 향기, 온갖 감촉, 온갖 맛에 대해 흥분하는 피를 발견할 거라고요. 공작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살라이를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스 맛만 빼고 당분간 아니스는 당기지 않을 거야. 레오나르도는 어린 공작 부인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마님은 용모가 수수하시군요. 그리고는 손에 든 베들레헴의 별꽃으로 눈을 돌렸다. 이런 소용돌이 꼴의 입속에서 참으로 수수한 꽃이 피었지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소용돌이 꼴의 잎들입니다. 마님께서도 수수한 꽃 같은 얼굴보다는 잎의 모양을 흥미롭게 가꾸는 게 어떨까요? 그런 건 이미 있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다 소박한 꽃을 유심히 들여다보지는 않는다고요. 내 남편은 39살이에요.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고 또 밀라노에서 첫 손꼽는 아름답고 총명한 아가씨를 사랑하고 있어요. 파비아에서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남편은 그 아가씨가 있는 밀라노로 서둘러 돌아왔죠. 나는 내가 왜 배를 타고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언니 앞에 있을 때처럼 그 사람 앞에서도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둘째 딸로 태어났고 어머니한테도 늘 둘째였는데 여기 와서도 두 번째군요.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까맣고 못난 얼굴이라도 꾸밀 텐데. 레오나르도가 말했다. 꾸미지 마십시오. 오히려 투명하게 드러내세요. 앉아보세요, 마님. 베아트리체가 앉자 레오나르도는 나직한 목소리로 솔직하게 말했다. 마님의 남편은 바쁜 분입니다.
성미도 급하시고 과시욕도 많고 아름다운 물건과 아름다운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공장님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훌륭한 예술 후원자가 될 그 자질이 있습니다. 프렌체의 메디치가보다도 더 훌륭하시지요. 그분은 가짜와 진짜를 가릴 줄 알고 복제품과 진품을 구분할 줄 압니다. 훌륭한 작품을 보면 그게 왜 훌륭한지 모르더라도 훌륭하다는 것만은 알아보며 훌륭한 작품을 기꺼이 후원하시지요. 그분은 참된 재능을 직감으로 알아봅니다. 말도, 남자도, 그리고 여자한테서도 뛰어난 자질을 찾아내지요. 그리고 그 진가를 알아보고 즐기십니다. 하지만 마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들여 그런 것을 찾지는 않으시니까요. 재능을 존중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재능만을 보시지요. 마님께서는 체칠리아한테는 없는 마님만의 독특한 재능이 있습니까? 재미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공장님께 드리십시오. 그 재미에 대한 감각이 공장님을 마님의 영혼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우리 시대는 불행히도 그런 감각이 부족하지요. 살라이가 끼어들었어요. 마님도 체칠리아에 대해 아는 줄 몰랐어요. 살라이, 내가 너처럼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황금빛 곱슬머리라면 사람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줄 거야.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나도 체칠리아만큼 아름답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할 텐데. 그려달라고 해도 돼요. 선생님은 얼굴을 그리는 일이란 머릿속에 든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믿거든요. 게다가 살라이는 우쭐대며 말을 계속했다. 지금은 내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공작 부인은 눈을 내리깔고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어쩌면 난 허영심이 너무 많은 건지도 몰라. 아니면 선생의 재능을 너무 존경하는지도 몰라. 화폭의 빛을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한테 그늘에 남아 있어야 할 얼굴을 그리게 하면 되겠니? 살라이가 말했다. 내 말 좀 들어봐요. 우리 선생님은 온갖 이상한 얼굴들을 다 그려요. 항상 괴상한 얼굴들 그린다고요. 작업장에 가보면 그런 그림들이 널려 있는걸요. 내 얼굴은 괴상함과 아름다움 사이에 있어. 흥미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어. 못생긴 얼굴이라고. 살라이가 말했어요. 난 좋은데? 레오나르도도 덧붙였어요. 저도 좋습니다. 그러자 어린 공작 부인은 한숨을 쉬곤 웃으면서 말했어요. 점심 먹어요. 일모로가 공학이나 전쟁 무기나 성벽 설계에 관해 의논하려고 레오나르도를 찾을 때마다 레오나르도는 베아트리체와 함께 예술을 토론하거나 류트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일모로는 레오나르도를 찾으러 아내의 방에 들렀다가 자기도 마법에 걸려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즐겁고 재치 있는 대화와 웃음이 넘쳐 흘렀어요. 이 조그맣고 까무잡잡한 여자가 레오나르도 같은 위대한 지성에 관심을 끈다면 이 못생긴 여자가 장인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공예품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다면 일모로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고. 지금껏 레오나르도의 눈을 통해 강의 흐름을 조사하고 도시 계획을 개선하는 일모로는 이제 레오나르도의 눈을 통해 자신의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일모로는 베아트리체와 함께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골 마을인 비제바노에 갔어요. 레오나르도도 포도밭 개량과 토지, 관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곳에 가 있었는데 공작이 비제바노에 도착하자마자 레오나르도에게 시범 마을을 건설하기 시작하라고 했어요. 일이 쌓여서 저녁까지 이어졌죠. 살라이는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베아트리체를 만날 틈도 없자 분통을 터뜨렸어요. 살라이는 레오나르도에 투덜댄 거예요. 대체 일모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꺼번에 10개까지 일을 시키잖아요. 평소처럼 절반만 시키면 어디가 덧나나?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일모로가 잘못된 게 아니야. 사랑에 빠진 거지. 사랑에 빠지면 게으른 사람은 더 게을러지고 야심찬 사람은 더 야심차지는 법이란다. 우리 공장님께서 이번에 누구를 사랑하시나요? 공작 부인을 사랑하고 있어.
헐, 살라이는 침을 꿀꺽 삼켰다. 공작이 이번에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살라이도 공작의 사랑이 움트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까. 비제바노에 머물던 어느 날 저녁, 공작이 레오나르도를 자신의 처소로 불렀는데 베아트리체 공작 부인도 함께 있었어요. 마침내 일 모르는 성 안에서 그만하자는 표시로 헛기침 소리를 내자 시범 농장 계획에 대한 의논이 다 끝났고 입을 열었어요. 레오나르도 선생, 내 사랑하는 아내의 초상화를 그려주게나. 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잘 포착해서 그려낼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내일 당장 여기 비제바노에서 시작하게. 오늘 말을 타고 농지를 둘러보니 포도밭과 농장 일들이 많이 진척되었더군. 그래서 자네가 짬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네. 베아트리체의 곁에 가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게 된 살라이는 속으로 투덜거렸지만 저 사람 도대체 레오노라한테 뭘 바라는 거야? 꼴이라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라는 소린가? 이미 두 손으로 모자랄 만큼 많은 일감을 안겨줘 놓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레오나르도가 베아트리체를 그리면 베아트리체는 몇 시간이고 모델을 설 것이고 그러면 살라이가 베아트리체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베아트리체의 매력이 이거예요. 살라이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베아트리체가 하지만 여보, 레오나르도 선생은 그림 도구가 모두 밀라노에 있어서 여기서는 그림을 못 그려요. 일모로가 말했어요. 그럼 도구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면 되지. 목록을 적어주게 선생. 모레면 물건들이 도착할 것세. 그때 시작하게. 하지만 베아트리체가 여보, 당신이 왜 제 초상화를 그리려 하는지 알아요? 제 말 타는 솜씨가 쑥쑥 느는 데다 사냥매도 잘 다루니 셈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말타기 그만두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바래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제가 말 타고 있는 모습을 그리도록 허락해주면 레오나르도 선생한테 초상화를 그리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쵸? 결혼을 하고 이 레오나르도의 그 베아트리체와 다 같이 너무나 좋은 이렇게 서로 대하는 모습에 흠뻑 자기 와이프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혼 후에 이렇게 세 번째 맞는 1월이 지나갈 무렵에 베아트리체가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공작이 바라던 대로 조그맣고 훌륭한 또 아들이었어요. 공자의 탄생을 축하하고 공작은 여세 동안 종을 울리고 빚을 못 갚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모두 풀어줄 정도로 이렇게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삶도 죽음이 오게 마련이잖아요. 아이를 낳다가 베아트리체가 숨져요. 모로 공작은 비탄에 빠지고 그 친구인 레오나르도와 살라이도 상실감이 매우 큽니다. 베아트리체의 언니 이사벨라가 초상화를 집요하게 요구해요. 살라이가 구실거리를 만들려고 하죠. 그녀의 손에 미치지 않는 보물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죠. 어느 날 살라이가 스승의 스케치 배경을 고쳐 그리고 있는데 한 상인이 레오나르도를 찾아와요. 그는 살라이에게 두툼한 지갑을 건네며 그림을 부탁해요. 이 돈으로 아내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요. 살라이는 어이가 없죠. 초상화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왕족과 귀족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렇거나 말거나 상인이 문 밖에 서 있는 아내를 불러들입니다. 할 수 없이 살라이가 인사를 건네자 여인도 수줍어하며 고개를 숙이는데 살라이는 훔친 그녀의 표정을 살피는데 너무나 친숙한 거예요. 그 모습이 아주 낯선 모습이 아닌 거죠. 약간 낯선 모습이 겹치긴 하는데 찬찬히 그녀의 표정을 살피는데 스스로 예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더더 은은한 아름다움이 스며 있습니다. 베아트리체 또래예요. 거기다가 저 여인의 희미한 미소를 화폭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오나르도 뿐이죠. 살라이는 자기가 스승에게 이 여인을 꼭 그리도록 설득하리라 다짐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베아트리체가 남아있는걸요. 온갖 요구나 거추장스러운 꾸밈도 없이 자유로운 예술적 영감과 혼이 스민
스승이 그리지 못했던 그 베아트리체의 초상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부인의 초상화를 그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 전에 저와 결혼한 모나 리자입니다. 저요? 저는 지오 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나는 결혼한 여자를 일컫는 이탈리아어로 시적 의미를 가진 여성의 총칭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모나리자 그림을 완성시켰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참 아름다운 눈을 가지셨어요. 살라이가 옆에서 글을 거들었기 때문에 모든 작품이 나온 게 아닐까도 싶어요. 네, 모든 연결되어 있고 아름다운 내면 그리고 아름다운 외면까지 우리 모두 완벽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하루 그 행복한 세포가 톡톡 터지는 그런 순간이 계속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적을 송출하는 기적 방송국이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책 거짓말쟁이 모나리자 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 감사와 사랑, 축복을 함께하는 크리스탈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